네. 네, 죄송합니다. 기자간담회입니다. 저 준비 조금 기다려 주세요. 후보자가 좀 자료 준비 중에 있으시니까요. 준비가 되면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자간담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입니다. 그 따님 장학금 문제가 불거진 노환중 의료원 부산 의료원장 관련해서 최근에 그 검찰에서 압수수색 때 노 원장 컴퓨터에서 노 원장이 대통령 주치 선정에 관여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해주셨지만 노환중 원장과의 관계 그리고 이 주치 선정에 후보자님께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 발표 자료 중에 그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좀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히신 부분 사실 원론 같지만 또 과거에 어떤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사전적으로 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것과 닮은 발언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요. 그 국회에서 현재 패스트트랙안이 논의 중이지만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문제됐던 부분은 사실 직접 수사, 특수수사 이 부분인데 이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개혁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임명되시면 어떻게 다뤄보실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례적으로 청문회도 전에 검찰 수사가 긴박하게 진행 중인데 검찰에서는 이제 청문회 이후나 임명 전후로 수사에 착수하는 게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노환중 원장님께서 대통령 주치의를 선정하는 것 관련해서 마치 제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것처럼 한 보도는 보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주치의 선정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애초에 민정수석 권한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한다면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검증 차원에서 검증은 할지 몰라도 주치의란 그 주치의 선정 그 과정에 민정수석이 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는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인사청문회가 열기 전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 역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기를 선택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제가 그에 대해서 당부당을 얘기하게 되면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무슨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해석되기 쉽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하지 않는 것이 검찰 수사의 그 중립성을 지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말했을 때 특수수사 쪽이 많이 허용되어 있는 편이긴 사실입니다. 그 점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님과 행안부 장관님이 합의를 했던 건 뭐냐면 현재 경찰의 수사 능력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특수수사 그 부분을 현재 경찰이 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지금은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그러셔가지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단계 축소한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현 수사권 조정 법안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사권 조정안은 공수처 신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결합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특수수사의 상당 부분이 공수처로 가게 됩니다. 그 공수처는 그 국회에서 공수처장 임명에 깊이 관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 이전보다 엄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합시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정책 발표 1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불법 폭력 시위를 엄단한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현재 우리 사회가 정치적 민주주의가 아주 고도로 발달된 상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노동운동 단체 경우도 청와대 앞에서 항상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거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시위를 해도 절대 금지하거나 뭐 억압하거나 진압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를 전제로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군데에서 폭력적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경우는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지 뭐 집회 시위를 억압하겠다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 최근에 주말만 보시면 주말에 광화문, 뭐 세종로, 청와대 앞에서 항상 대규모 집회가 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걸 불허하거나 뭐 금합하거나 진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신을 제가 뭐 부정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신문의 이승윤 기자입니다. 그 사모펀드 관련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오후에 사모펀드 투자자들에 대해서 운용사 공개하는 거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그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불법이라고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누가 투자하는지 중요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 서로 투자자 알고 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다른 투자자를 공개하는 게 불법이라고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청와대에 펀드 투자해도 된다고 청와대에서 펀드에는 투자해도 된다고 확인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그 청와대에 질의를 할 때 일반적인 공모 펀드에 대해서 질문한 것인지 아니면 그 가족 펀드 투자하는 것 괜찮다고 확인 받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 확인 과정에서 그 질의응답 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청와대에서 받은 공식 답변이 있는지 있다면 이거를 공개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지난번에 이제 동아일보 기사에 나온 건데요. 재산공개 명세 분석 결과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중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하신 분이 그 조 후보자님 한 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공직자윤리법 이런 데 좀 비춰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이제 펀드나 경영 관련해서 그 잘 모른다고 답변을 계속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뭐 다양한 금융 상품이라든지 형사법에서도 이런 쪽에 대한 그 범죄라든지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무부에도 상사법무과가 있고요. 뭐 ISD 같은 거 대응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펀드나 경영 이런 거 잘 모른다고 답변하신 분이 좀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상법을 모른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펀드 운영이나 주식을 모른다 이런 취지입니다. 실제 제가 잘 모르고요. 그렇지만 제가 법무부 산하에 상사법무과가 있는 것은 분명히 제가 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모른다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상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법 전문가보다 훨씬 제가 모르겠죠.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 이미 말씀드린 것 같고 청와대에서 제가 어떤 절차에 따라 문서가 있는지 그 문서 문제는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문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내부 문서를 공개하는 문제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후에 여러 우리 뭐 금융 관련 기관장께서 이미 뭐 국회 답변 등을 통해서 고위공직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모펀드를 포함한 펀드를 그 소유하는 것이 거기에 출자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하신 거가 보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보시면 우리 사실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그 이전 정부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는 허용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그와 별도로 아까 이제 오후에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제가 지금 드렸던 그 해명과 별도로 지금 돌이켜 보게 되면 이 펀드에 들어간 것 그 자체가 저로서는 정말 뼈아픈 실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펴보지 못했고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제 처 경우도 이게 뭐 이런 정도의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오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공직자 재산 등록을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3번에 걸쳐서 모두 소유하고 있음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2017년 제가 5월에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이러이러한 펀드에 들어 있음을 공개를 했고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신고했던 신고 내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점 한 번 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의 윤지원 기자입니다. 저기 사모펀드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문이 여러 개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약간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처남의 코링크 투자 관련해서는 지금 의혹 제기 나온 지가 꽤 돼서 아무래도 후보자 측에서도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 마시고 후보자가 파악한 처남의 투자 경위나 혹은 뭐 돈을 빌려준 그 부인께서 돈을 빌려준 경위 이런 것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그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그 블루코어 투자 일가족이 이제 그 조국 후보자 일가족이 그러니까 블루코어 투자자들이 조국 후보자 일가족이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당시 투자 당시 알아셨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또 부인께서 투자하셨을 때 그 처남이 GP라는 사실을 알고 투자하셨는지 여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처남이 GP란 건 지금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제 처남이 GP란 얘기는 서류상 이든 뭐든 아닌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 듣습니다. 제가 모른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처남은 그 주식 그 회사의 0.99%를 갖고 있는 주주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GP가 아니라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아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뭐 블루코온이 이런 말 자체를 전 이번 검증 과정에 알게 되었습니다. 코링크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게 되었고요. 이게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도 이 펀드가 저의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자체를 그 시점에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때 다른 구성원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고 그것을 아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블라인드 펀드란 것입니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더니 이렇게 됐더란 그 말씀이고 그건 실제 그러한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참 난감합니다. 왜 맨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구성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요. 그 점에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 지금 출국해 있는 세 사람이 귀국을 하게 되면 그 경위에 대해서 아마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어떤 일이 실제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고 근데 저희가 이번 검증 과정 최근에 2, 3주 기간 동안에 알게 된 게 저부터 너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만은 저희가 이런 줄 알았으면 왜 공개 신고를 다 3번에 걸쳐서 했겠습니까? 그때 신고와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제출한 거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다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가 후보자가 되어서 검증받다 보니까 그게 다 나왔지만 2년 전, 3년 전에 이미 공개를 했고 기록이 다 그때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한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재일보의 이디경 기자라고 합니다. 네, 그 아까 오후쯤에 여성규 법제사법위원장이 지금 야당만으로 이제 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임명하신 후에 다시 법사에 출석시켜서 검증을 하는 형태를 뭐 한번 고려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신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또 오후에 또 가짜 뉴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거나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후에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상규 위원장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기자님의 질문에 기초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장관이 임명되고 난 뒤에라도 여상규 위원장님이 예를 들어 법사위에 저를 불러서 질문을 하시겠다. 전 당연히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인사청문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야당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제기하고 싶은 질문이나 질책이나 꾸지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짜뉴스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가짜뉴스란 것은 실수로 뭐 기자분들이건 일반 시민들이 실수로 무슨 가짜 내용이 들어갔던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명백히 가짜인 것을 알면서 또는 일부러 그 허위 뉴스를 조작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퍼뜨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란 말이 영어의 번역인데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한국말로 하자면 허위 조작 정보죠. 허위인 걸 알면서 일부러 조작을 해서 그걸 퍼뜨리는 경우 처벌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해서 저는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허위를 알면서 일부러 조작하지 않은 경우에 시민들의 표현이나 언론의 기사의 경우 그 경우는 저는 형사처벌과는 좀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구별돼야 되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에서 가짜뉴스를 처벌한다고 해서 뭐 언론을 탄압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우리나라 언론 자유지수는 아시아 최고입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습니다. 언론 탄압을 지금 누가 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간에 제가 아까 저 개인과 관련된 뭐 몇 가지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유포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명백한 그 현상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만약에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SBS 민경호라고 합니다. 일단 웅동학원 채권이 그러니까 동생 전 부인분에게 많이 넘어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어떻게 넘기실 예정인지 그거 하나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질문이 저의 전 재수 씨에게 가 있는 것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사받으면서 사법개혁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좀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뭐 노무현 정권에서도 실천을 해보려고 했지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한 상황인데 그거를 이렇게 너무 해보겠다 이렇게만 말고 좀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좀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감히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강기정 수석도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게 있지만 이 낙마하신 분들 중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 불법은 아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퇴를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데 비춰봤을 때는 이것 또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의 전 재수씨 같은 경우는 제가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집안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시집을 와서 조카를 놓고 지금 이제 혼자 되어서 키우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까지 연루되어 가지고 직장에서도 아주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원래는 아이한테도 저의 조카죠. 저의 조카한테도 아이가 부모가 이혼한 줄 모르고 있고 숨겼습니다.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 봐. 근데 지금 뭐 온 세상에 다 알려져 가지고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뭐 그만하고요. 저희 전재수 씨가 채권을 넘겼고 그 문제는 그분 개인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만은 제 동생은 관련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명시로 선언을 했고 전 제 동생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 상황이 좀 마무리되면 저희 전 재수 씨도 한 만나볼 생각입니다. 사실 그 전 재수 씨가 갖고 있는 채권이라는 게 실제 법적으로는 집행 가능한 채권이 아닙니다. 뭐 법률가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허울 좋은 채권에 불과하거든요. 그 채권을 실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동생이 여러모로 어려워지고 그 전 재수 씨로부터 돈을 많이 생활비를 다 쓰고 하다 보니까 너무 미안해서 자신의 채권을 넘겼는데 실제 그 채권이란 게 별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아마 저희 전 재수도 그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상황이 종료되면 따로 한번 뵙고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법개혁 문제 관련해서 아까 오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제 가족이 수사를 받다 보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 혼자의 힘으로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큰 과제를 게다가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 혼자 잘라서 이 큰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런 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저 개인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과 함께,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국회에 계신 국회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회 통과돼야 되니까요. 근데 국회 통과와 별도로 왜 이 권력기관 개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만나고 소통하고 그분들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그걸 통해서 메꾸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 다른 후보들보다 부족한 점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왜 그만두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취지 깊이 새기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CBS 이정주 기자로 합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아까 오후에 저희 그 CBS 노컷뉴스 기사를 하나 인용하셔서 그 직접 쓴 기사로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금 웅동학원 재산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핵심 쟁점이 그 사회에 기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현행 사립학교법상 그 원래 처분을 하셔도 이득이 나도 국고에 기속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이거는 이득이 나면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먼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제 정관을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그 웅동에 내려가 취재했을 때는 현재 정관상 웅동학원은 기본 그 교육용 기본재산 그리고 수익용 기본재산 이렇게 나눠 있는데 이게 좀 산수가 어려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했을 때 현재 그 건물은 이제 감가상각으로 없어지거든요. 나중에 이제 처분이 되면 그래서 그걸 빼면 110억에서 130억 정도 가는 걸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그게 올해 공시지가 기준이고요. 그랬을 때 현재 채무가 161억 원이세요. 그러니까 웅동학원이 갖고 있는 채무는 그 전 재수 씨 이제 20억 채권이 있는데 그거는 방금 설득을 해보시겠다고 했으니까 뺄게요. 그러면 140억입니다. 이게 캠코에 갖고 있는 86억 그리고 동생분이 쓰신 사채가 늘어서 55억 이게 140억인데 그러면 현재 이걸 공시지가로 팔았을 때는 맥시멈으로 130억을 잡아도 30억의 마이너스가 나요. 그럼 나머지 30억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럼 말씀하실 때 이제 여기서 그 시세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갔을 때 시세를 이제 취재했을 때는 어떤 의미였냐면 이게 맥시멈은 280억인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학교 부지라는 게 팔 수 있는 재산과 팔 수 없는 재산으로 나뉘는데 소위 말해서 2010년에도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을 보시면 나오는데 팔 수 있는 재산, 즉 수익용 재산이에요. 이게 그러면 현재 웅동학원 재산은 시세로 봤을 때 수익용 재산 200억 그리고 팔 수 없는 교육용 기본 재산이 80억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280억인데 이게 전제가 있어요. 학교 부지를 살 때는 뒷산 그 웅동학원 뒷산이 28-1이거든요. 임야가 현재가는 47억이에요. 근데 이거를 통으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임야는 길이 없으면 옆에 길이 없으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를 같이 팔지 않으면 이거는 팔리지 않는 땅이라고 다수의 부동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봤을 때 후보자의 논리를 보면 이건 학교를 폐교해야 이 빚을 처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학교를 폐교하려면 그 기준이 있어요. 또 사립학교법상 5년 이내 몇 명 이하가 유지되고 이거는 경남교육청이 허가를 질문 받아요. 좀 짧게 네, 좀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학교를 폐교해야 처분할 수 있는데 학교 폐교를 전제로 채무를 지금 변제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수익용 재산으로 했을 때는 아까 맥시멈 이제 200억을 잡으셨는데 그건 학교하고 합쳤을 때가 200억이란 말이지 임야만 하면 130억 정도가 되거든요. 130억 가지고는 현재 이 변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 기부를 어떻게 변제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뭐 저보다 웅동학원에서 아마 10배, 100배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저희 선친께서 웅동학원을 인수했습니다만은 그 운영이나 관리에 거의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실제 재산 관계를 정확히 모릅니다. 지금 아마 기자님보다 더 모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이번 그 검증 과정에서 이제 확인을 해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점이 상당 부분 많은데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교육청에서도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수익용 재산의 재산 가치가 높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라 시장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이란 것 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이제 수익용 재산을 개발을 한다고 전제를 하게 되면 학교 자산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시장 가격, 그다음에 개발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상세한 숫자 문제는 제가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학교를 폐교시키려면 만무하다 말씀드리고요. 학교가 폐교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학교가 빚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 수익용 기본자산과 교육용 기본자산이 있을 때 지금 언론인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 이 재산을 두고 저의 모친이 또는 뭐 저의 동생이 여기서 돈을 빼가지고 어떻게 썼을 것이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전 이번 기회에 어머니께서 정리하자고 하신 것이고 그 향후에 이 산과 건물과 뭐 뒷산과 등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건 이제 지방교육청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겠습니다만은 저희 가족은 다 빠질 것입니다. 빠지면 그다음에 새로운 뭐 통상 대학으로 얘기하면 관선이사 이런 분들이 가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부분이 학교 운영을 맡아서 재산 평가를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채권 채무를 정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미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학부모들이 계신데 학교를 폐교를 해서 빚을 갚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그러면 그 후보자님 죄송한데 그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기자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후보자님이 이 학교를 사회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 이 의지는 저희가 뭐 100번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의지가 현실로 이어질 것인지 안 이어질 것인지 문제는 이제 채권의 변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즉슨 지금 후보자님 말씀이 맞아도 이 수익용 재산 지금 학교 부지 안 팔겠다고 선언하셨으니까 이제는 수익용 재산만 따져보면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뽑은 통계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말하는 통계도 틀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수익용 재산이 다 팔았어도 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사실상 기부가 안 되거든요. 교육청의 얘기가 일단은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다음에 이게 귀속이 되는 거지 이 액수로 안 됐을 때 그러면 만약에 뭐 10억이든 20억이든 채무가 남았을 때 후보자님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재산 관계 문제는 제가 사실은 이번 한 2, 3주 사이에 이게 각각 대략 얼마다는 얘기를 알고 있어가지고 실제 어느 가격이 맞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절차를 향후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첫째 그 웅동학원의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 나가서 하게 되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걸 사립학교로 그 과거 새로운 어떤 투자자를 찾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 그러면 법적인 절차로 채무도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그만두시니까 누가 새로운 분이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좀 있을 것이다. 좀 기다려봐 주시라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걸 약속은 지킬 것이고 제가 후보자로서 이제 지금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저에게 공식적으로 저희 어머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집안의 장남으로 이 문제를 장관이 되거나 안 되든 간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서 그 맨 처음 당시 소송이 있고 할 시기는 제가 몰랐지만 이 정도 된 형국에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즉 어머니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상세한 숫자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뉴시스 이재은 기자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후보자님은 교수 시절부터 SNS를 통해서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을 해오셨는데요. 2009년부터 최근까지 1만 5천 개 이상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게 현재 스스로의 발등을 찍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공인이 되신 민정수석 당시에도 또 퇴임 이후에도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보수야당과 일부 언론을 겨냥해 반감도 표출하기도 해서 편가르기 프레임이라는 일부 지적도 제기됐었는데요. 과거 특목고 비판, 성적급 지급 방식 등 많은 게시글로 인해 언행 불리치라는 지적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님께서는 본인께서 쓰신 과거 글에 대해 어떻게 자평하시나요? 또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신다면 SNS 행보를 계속하고 하실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 SNS는 교수 시절이건 민정수석 시절이건 했습니다. 교수 시절은 훨씬 더 자유롭게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실제 그 당시는 제가 뭐 공직자도 아니었고 교수로서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자유롭게 편안하게 했던 거라고 기억합니다. 그 시절에 했던 말들이 지금 돌아와서 저를 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글의 중요함에 대해서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민정수석 되고 난 뒤에는 저는 과거의 민정수석과는 다르게 행보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근데 제가 올렸던 글들을 보시게 되면 제가 추진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건 검찰 개혁이건 국정원 개혁이건 등등 관련해서 제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이런 걸 하기 위했던 것이지 특별히 제가 그 SNS를 통해서 새로운 명성을 얻으려고 노력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민정수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실제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님 포함해서 많은 실장, 수석, 비서관들이 현재 SNS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물론 저의 SNS에서 아주 제가 하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강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반발도 있고 비판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로서는 제가 당시 맡았던 업무를 적극적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SNS를 활용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뒤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 법무부 장관 이후에도 SNS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이기 때문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의 SNS는 민정수석 비서관으로서의 SNS와 성격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과 질, 무게, 내용 등에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주신 말씀 새기면서 만약에 된다면 그 이후에 SNS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능한 한 안 하신 분을 좀 먼저 손드시면 그분들 먼저 해드리고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음에 그 하신 분들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 권기용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조국 후보자님이 제3비례 벌금제를 하신다는 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먼저 하셨던 거라서 이게 뭐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현실성이 있냐고 자꾸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법 쪽에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재산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매길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해 재산 벌금 비례제 또는 일수벌금제라고 통상 불리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입니다. 그 점에서도 제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을 집행하는 것이 장관의 권한 이전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그 재산비례벌금제에 관련해서 이것이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아는 외국의 경우에 그걸 다 전제로 하면서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와 같은 이른바 총액 벌금제를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라는 생각들이 많고 이 실제 조사를 해보게 되면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한 지지가 높습니다. 그럼 방법의 문제인데 그 방법은 다른 나라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미 하고 있거든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건 정부 입법으로 발의하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하늘나라에 있는 뭐 전혀 아무 어느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지구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라면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번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되겠느냐, 그게 가능하겠느냐 합니다만은 왜 유럽의 많은 나라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저 한국일보 이현주 기자입니다.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여러 차례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그 약정 금액이 왜 74억 원에 달하느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계속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블루 펀드 정관에 보면 그 약정한 대로 캐피털 콜이 있을 때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제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후보자 가족분들도 납입 가능한 10억 5천만 원만 약정을 하면 되는데 왜 7배에 달하는 약정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운용사 측에서 이런 요구를 한 것이라면 운용사 측에서 어떤 설명을 하면서 이런 약정 금액을 요구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오촌 조카분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앞서서 그 가족 중에 유일한 투자 전문가가 오촌 조카밖에 없어서 이제 문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오촌 조카분이 그 코링크와의 관계를 설명을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본인이 총괄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운용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다는 것을 투자 당시에 후보자 가족 측에게 설명을 안 하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는 일단 그 오촌 조카로부터 코링크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고요. 투자를 한 제처의 경우도 이게 코링크 들어가니 많이 어느 투자로 가니 자체를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금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 저의 처와 가족이 이제 그 당시 시점에 제가 확인은 지금 근래에 뭐 2, 3주 사이에 한 것입니다만은 당시에 애초부터 1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회사에서는 문제 없다고 했고 그렇게만 하시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 가족도 그 10억 외에는 이미 추가로 출자할 가용 자금이 없음을 그 시점부터 밝혔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족의 주장이 아니라 그 회사가 공식적으로 문서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 문서는 이미 나와 공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까 그 캐피털콜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이번 또 다시 재확인을 했는데 또 저도 확인했고 그 회사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 회사에서도 추가 투자금 요청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고 실제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저의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고 어떤 사람이 약정을 하겠습니까?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기 재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는 약정을 왜 하겠습니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10억에 투자를 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약정서가 써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어느 분인지 제가 그 오후에 질문하신데 제 답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금융위원장님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정을 했는데 투자를 안 한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되면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책임을 진다라는 취지로 그 금융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자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추가로 그 사모펀드 질문을 하셨기에 제가 답변 드립니다. 네, 더팩트 이원석 기자라고 하는데요. 아까 금수저 진보에 대한 소신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지했던 국민들은 후보자님이 그런 바른 금수저 진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따님 문제라든지 후보자님은 모른다고 얘기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다른 금수저들과 정치인들과 똑같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특혜를 누리고 이용하고 그래서 후보자님께 좀 더 실망감이 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서 생각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조금 무례해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본인이 혹시 야당에 속하셨다면 후보자님과 같은 배경, 같은 의혹, 결점이 있는 후보자가 있다면 임명에 찬성하시겠는지
또 오히려 후보자님보다 의욕이 없는 다른 사람이 사법 개혁을 하면 더 낫지 않을지, 아까 본인이 혼자 할 수는 없다고 시민 등등과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더더욱 궁금해지는 건 왜 근데 그게 꼭 후보자님이셔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 말고 다른 출퇴근 시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합법이니 불법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시점에 합법이었다 이런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시 시점에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존재했던 제도를 저희 딸이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 제도, 그 합법적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합법이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아이 문제로 얘기하면 왜 아이를 외고에 보냈냐라는 질문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이가 어릴 때 제가 해외 유학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거기 자라고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한국어도 좀 모자랐습니다. 실제 국어 시험만 치면 중학교 때 뭐 양을 받았습니다. 국어 문제를 독해를 잘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어 문제를 몰라서 답을 쓸 수 없는 정도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얘는 어디에 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 정도에 다시 제가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그럼 얘한테 맞는 거는 외고다라는 판단을 했고 본인도 좋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정이 있어서 외고 갔다는 점을 좀 양해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 뒤로 인턴십 문제 같은 경우도 있고 합니다. 물론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나라와 학교에서 권했던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혜택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뭐 그걸 조작하거나 뭐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혜택을 받았던 그 자체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화가 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저에게는 딸은 몰라도 저에게는 진보화 개혁을 얘기를 해놓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제도를 이용하도록 방치한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불철저한 아빠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너 그거 가지 마라 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는 외고 가겠다 했을 때 너 외고 가지 마 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한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본인이 야당이었으면 어떨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이 정치 구조 하에서 야당에서는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현재 야당이 저를 반대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비판, 저 개인의 비판뿐만 아니라 저희 전 가족, 현재의 전 가족과 과거의 가족까지 포함된 엄청난 비판과 검증을 겪으면서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부의 불평등 문제나 부의 세습 문제나 부익부 비익의 문제나 사회 경제적 민주화의 문제에 대해서 불철저했습니다.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걸 선봉에 서서 개혁하려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야가 아닌 정치적 민주화라거나 권력기관 개혁이라거나 법제도 개혁이라거나 이런 쪽에 몰두하고 매진해왔습니다. 제 하고 싶은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쪽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 이번 검증 과정에서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편한 것만 했을지도 모르겠다. 새삼 저는 정치적 민주화보다 사회경제적 민주화가 훨씬 더 어려운 거구나. 투표를 자유롭게 하는 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어렵구나. 부의 세습을 줄이는 것이 훨씬 어렵구나를 느낍니다. 저 역시 그 점에 있어서 아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반성합니다. 네, 포커스 데일리 최갑수 기자입니다. 우선 그 후보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그 제1의 그 정책 현안이었던 사법 검찰 개혁에 대해서 줄기차게 소신을 갖고 주장을 해 오셨습니다. 검찰 개혁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여러 차례 시도가 됐지만 번번이 좌초가 된 걸로 알고 있고, 후보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소신을 좀 듣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는 장관 후보 지명 후에 여러 언론들로부터 무수히 많은 의혹을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후보께서 가짜 뉴스라고 해명도 해오셨고,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계시는지, 또 가짜 뉴스에 대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임명이 되신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나 소신은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가짜 뉴스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저는 허위 조작 정보, 허위인 걸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로 그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바뀌고, 그건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부분 관철되는 법 정책입니다. 그 점은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계없다. 언론 자유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는 제가 제 개인 관련해서도 몇 가지 예를 아까 오후 중에 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검찰개혁의 내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많이 얘기됐지만 한 번도 제도화된 적이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정부의 합의로, 정부의 사실상 공식적 합의로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제출된 것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관련 부처 장관, 즉 법무부 장관님과 행안부 장관님이 합의를 한 것, 그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국회에 제출되어서 물론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만은 사실 본회의 표결 전까지 그 직전 단계까지 간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공수처 문제도 공수처 얘기가 수도 없이 얘기됐습니다만은 정부에서 특히 법무부가 박상기 장관님이 주도가 돼서 공수처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에 기초해서 의원 입법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번 문무일 총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번에 윤석열 총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검찰의 순회가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는 검찰과 법무부가 일정한 의견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찰개혁 문제가 정말 호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과거 참여정부 때는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이 극렬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공수처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역시 지금 물론 검찰에서 일정한 반대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참여정부 때 수사권 조정안이 얘기됐을 때
평검사회의가 열리고 검찰 조직 전체가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검찰 조직 전체에서 이걸 반대하는 집단 행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정말 지금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럼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검찰은 OECD 다른 나라의 검찰 어느 검찰보다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권 외에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게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독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수사권이 없습니다. 검찰이. 일본도 수사권이 없습니다. 기소권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사권, 기소권이 다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은 경찰 힘이 좀 센 편인데요. 영국은 공수처와 비슷한 조직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별로 하나씩 보게 되면 또 미국을 얘기를 하자면 미국은 검사장을 직선을 합니다. 검사장을 선거를 해서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산지검장, 서울지검장을 선거를 합니다. 우리는 검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선거를 안 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수사는 완전히 경찰이 합니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예외적으로만 수사를 합니다. 동경지검 특수부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나라별로 또 여러 나라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국 검찰은 전 세계 각 검찰이 각각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전에는 국정원, 옛날에는 안기부라고 그랬죠. 안기부나 군부가 가장 센 힘이었다면 그 뒤로 국정원이나 군부 같은 경우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국정원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 민주화 이전의 권한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엄정성 등에 대한 많은 시민들이 또 정치권에서 비판이 있어 왔던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공수처 얘기가 나오고 수사권 조정이 나왔던 것이고 그런 역사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저도 그 검찰개혁의 논쟁의 오랜 역사 속에 일익을 담당을 했고 민정수석과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로까지 와 있습니다. 제 욕심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전 과정을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이 일을 마무리하고 제가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저 오마이뉴스의 소중한 기자라고 합니다. 법률신문 기고에 대한 비판이 있으시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민정수석 시절에 미성년자 의제 강간 추행 연령 개정론이란 기고문 쓰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과 관련된 비판이 여성단체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오후에 기자간담회 하시는 도중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국회를 후보자 개인의 일방적인 변명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두 발언에서 과분한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제 법무부 장관을 의미할 텐데 과분한 이 자리 외에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을 것이란 말씀하셨습니다. 이 워딩의 의미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경원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건 제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국회의 구성원이시고 야당의 대표이신데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한 자체가 예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미성년자 의제 강간 문제, 연령 문제는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법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의 나이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방안이 있고 유지하는 방안이 있는데 저는 그 글을 보시면 나이를 구획을 더 세밀하게 쪼개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성을 탐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따져서 하자는 취지인 것이지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지 말자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첫 번째 읽었던 아마 모두 발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 후보자로 됐다는 그 자체가 과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제가 과분하다고 생각을 해왔고요. 현재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자리 이후에 특별한 어떤 자리를 제가 해야 될 동력도 별로 없고 의사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 자리는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자리가 아니라 일 때문입니다. 과제 때문입니다. 장관이란 자리 때문이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저의 지금까지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명을 수락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지금 부족함이 확인되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 뒤, 지금 말씀하신 소 기자님이 말씀하신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 뒷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할 여력도 없고 그런 애초에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 지난 한 3주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떻게 종결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운이 좋게 국민들이 허락하신다 해서 이 자리를 맡게 된다면 그 일을 다 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마치면 소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국저널의 이기솔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그 후보자께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크신데 일각 그 법조계에서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못하신 분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시면 사법개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청문회가 없이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신다면 국회에서 또 새로운 선례가 남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님이 박상기 장관님이십니다. 저는 그 말씀으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제가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인사청문회 없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는 좀 유례없는 일이죠. 이 자체가 유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명되고 오늘 아침까지 인사청문회를 희망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리는 지금 이런 자리보다 훨씬 더 분위기가 나쁠 것 같습니다. 좀 야당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공격을 더 강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인사청문회 자리가 맞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인사청문회를 열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여야에서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합의 여부와 합의 내용과 절차는 저의 관할 바뀝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무산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럼 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까지 지난 3주 동안 기자님들이 질문할 때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저와 저의 현재 가족과 전 가족에 대한 엄청난 낙인이 남았습니다. 그걸 일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또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해명만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해서 제가 변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문서로 사과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해명문을 공개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 전달이 잘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제가 어떠한 점이 불찰이었고 어떠한 점이 저에게 흠결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음을 솔직히 다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이건 제가 알았다, 이건 제가 몰랐다, 이건 제가 불찰이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위공직자 후보로서의 기본적인 마지막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장관 후보로서 있다가 장관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라고 이 자리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검증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를 해명을 하고 밝히고 사과를 하고 그 자리는 제가 임명될 것인가와 관계없이 제가 최소한으로 해야 될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상기 장관도 역시 그 고시를 치르지 않으시고 장관이 되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그 고시가 꼭 이 법무부 장관의 중요한 그 업무와 관련돼서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예를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해드리고요. 저 뒤쪽 분 다시 한번 하고.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저도 가끔 좀 소속 저 일요신문의 최훈민 기자입니다. 저도 가끔 밤에 늦게 취재를 하러 다니는데 저를 되게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제가 오늘 질문 서너 가지를 할 텐데요. 후보님 혹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 질문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주시기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일문일답보다는 한꺼번에 해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답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의 총량은 똑같으니까 저는 한 번만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공직자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만약에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에 모든 공직을 내려놓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제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그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책임이라는 건 사퇴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말씀은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겼다면 그에 대한 상응한 책임을 지겠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자님께는 언론 탄압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언론 탄압이라 하면 정부에 비판하는 논조의 글을 쓰게 될 경우 그 언론사 또는 그 기자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정부가 주는 것이겠죠. 기자 그리고 편집부 포함 언론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도 전에 왜 이런 취재를 하냐고 한 번이라도 민정수석 시절 전화를 건 적이 있으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네. 이러이러한 취재를 왜 하느냐고 민정수석 시절에 질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잠깐만, 제가요 잠시만 질문을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일문일답이 하는 게 아니라 질문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던져주고 나중에 답변을 일괄해서 하시게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고 답받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언론사에게 제가 언론사 기자 아는 분 청와대에 있을 때 아는 분들하고 통화한 적은 있고 오보가 있는 경우 제가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민정수석으로서 평기자에게 전화하는 게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백한 오보의 경우 알리고 그걸 정정하도록 했고 실제 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보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에는 언론중재위원회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자고 직접 기자나 언론사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수많은 정치인과 청와대 또는 공무원들이 언론인들과 소통하고 정정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우리 사회활동이라고 봅니다. 언론중재위를 통해서만 기자분들과 소통한다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기자와 통화해서 너희 윗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거는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맥락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발언한 적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항의 전화에서 그 사실관계가 분명 서로 확인되면 기사를 정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엔 언론중재위원회 신청을 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사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안 하신 분 아까 하지 않으셨나요? 아까 하셨죠? 네, 오전 아까 지금 안 하신 분들 좀 하려고 그래요. 저 뒤편에 지금 안 하신 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TV 박현우라고 합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또 그 자리가 갖는 무게감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쳐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후보자님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당초 예정이 돼 있었는데 무산이 됐고요. 기왕지사 이 자리가 청문회가 아니고 이제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인사 검증은 많이 나왔으니까 국민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거 몇 가지를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금 현재도 찬성 여론보다도 높은 상황인데요. 이제 정권이 중반을 지나서 후반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상황에서 반대 의견이 더 높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된다면 이 정권에 정치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실제로 야권 일각에서는 정치공학적 셈법에 따라서 후보자님이 오히려 임명이 되는 걸 또 바라고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에 미칠 정치적 부담은 후보자님이 현재 상황에서 고려하시는 대상이 아닌지 일단 여쭙고 싶고요. 또 최근에 일련의 과정에서 국회 준비단을 보내셔서 정의당에만 의혹들에 대한 소명을 하셨습니다. 당초 그 명분이 법사위에 없는 비교섭단체에 소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제 법사위가 사실상 이렇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결과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에만 소명을 하신 행위가 공평 공정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행위로는 부적절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위로 읽힐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경우에는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도 듣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법무장관 이외에 다른 자리에는 욕심이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수차례 하셨는데 그 자리에 언젠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대권도 혹시 포함이 되는 건지, 포함이 된다면 추후 여론조사 등에서 혹시 본인을 제외시켜달라, 이런 요청을 하실 생각도 있으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전 제외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의당 문제하고 한국당 문제는 같은 문제라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었습니다마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정의당에 소명을 갔을 때는 인사청문회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의당은 인사청문회에 참석할 수가 없으니 저희 보고 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먼저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저희가 충실히 준비를 해서 준비단에 가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달랐겠죠. 근데 그 당시 상황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인사청문회에는 당연히 한국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주당, 한국당, 그다음에 또 다른 또 바른미래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인사청문회에서 설명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당에만 요청에 응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된 상태이고 지금은 그렇게 되면 제가 각 당별로 다 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오늘의 내용이 모두 다 보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당이든 바른미래당이든 다 전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갈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보도가 될 것이고 그 내용은 당연히 그 야당에도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새롭게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면 몰라도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조건 하에서 새롭게 제가 인사청문단이 움직이는 것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단이란 자체는 인사청문회를 전제로 해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오늘 이 모임도 인사청문단 구성은 인사청문단에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제 개인이 주장을 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조직이 아니라 이건 인사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이 하겠다고 해서 온 것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대 여론이 높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적 부담 또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부족해서 제가 더 소진되게 되면, 더 할 능력이 없게 되면 더 좋은 분이 오실 것입니다. 더 좋은 분이 오셔서 저를 밟고 지나서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일보 박숙현이라고 합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님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기업 부실 수사 관련해서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진상 파악을 위해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신뢰제고 TF를 만드셨었는데요. 이때 관여하셨던 유선주 전 심파관리관님이 청와대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가동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 요청을 받아서 김 위원장님께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 위원장님께서 내가 조국 수석에게 직접 통화해서 알아서 할 테니 그만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후에 공정위에서 신뢰제고 TF가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공정위 내부에서 사실 내부 징계가 조금 부실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정수석 재임 당시에 공정위 적폐청산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또 지시하신 게 있으신지 당시 김상조 위원장님과 나눈 얘기가 혹시 있으신지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정수석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보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김상조 위원장님이 정책실장님이신데 과거에 그 업무 관련해서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유선주 국장님이라는 분이 김상조 위원장님과 문제가 발생해서 징계를 받아서 지금 아마 해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공정거래위원장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서울신문 신영철 기자라고 합니다. 그 과거 논문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후보자께서는 과거 논문에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행위와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한 타인의 신체 촬영 행위가 성폭력 특별법에 포괄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논문에서 주장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도 생각이 변하시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둘째로 이제 후보자께서도 사실을 패스하시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변시 제도랑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어떤 논문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 논문 편수가 한 100편, 150편쯤 되기 때문에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 취지는 그 신체 촬영을 허용하자는 취지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법 체계상 다른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논문인지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로스쿨 체제, 현재 변호사 시험 체제는 참여정부 후반기에 법원, 그 다음에 교수단체 그리고 변협 등이 다 합의를 이룬 체제입니다. 지금 이거를 바꾸려 그러면 이런 모든 관련 단체가 모두 또 한 번 더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를 한번 바꾸려면 그 제도에 합의했던 개인, 합의했던 단체가 다시 합의를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현재의 로스쿨 체제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하냐면 요즘에 지금 많은 언론에서 이른바 오탈자라 그래서 5번 시험 보면 그만두게 된다. 요 얘기만 초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전보다 더 바뀌려면 전국의 로스쿨의 학사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바로는 의대 또는 의전원 같은 경우는 유급을 아주 강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유급을 자꾸 시키는 쪽 해서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로스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학사 관리가 좀 느슨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관리를 좀 엄정히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 내용 역시 강의, 이론 강의 외에 실무 강의 등을 포함해서 또 좀 이렇게 강화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와 결부해서 변호사 시험 문제를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박상기 장관님의 그 지시에 따라 이 변시 변호사 시험 개혁을 위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 아는데요.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제가 로스쿨 교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의 로스쿨 체제가 한 10년이 흘렀는데 향후 10년을 이룰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청문회 없이 이 초유의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열린 건 아시다시피 이 가족 증인의 출석 문제에서 여야가 합의를 못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모펀드 의혹도 그렇고 가족분들이 주로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는 모른다, 나도 궁금하다 이런 답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어떻게 됐든 가족분 중에 누군가 직접 나와서 의혹의 해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오늘 후보자께서 거치와 관련해서는 사법개혁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향후 임명이 되셔서 장관직을 수행하고 계신 중에라도 앞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특수관계인 중에 누가 기소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결과가 혹시라도 나온다면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지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현 정권에서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계속됐다는 보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민정수석 당시에 이런 내용을 파악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답변 드리겠는데요. 그 문제는 국정원 차원에서 아마 해명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민간인 사찰 문제가 아니라 대공수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정에 기초한 답변은 안 드리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가정보다는 지금 현실에서 하나하나 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기초한 질문이고 따라서 그 가정에 기초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게 후보자로서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 해명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지금 한국당 등에서 저희 가족들을 다 고소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고소 고발이 되어서 또 수사도 또 진행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증언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돼서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이런 공적 장에 서게 한다는 자체가 그건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오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모든 의혹은 제가 답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조사해서 제가 답하고 부족하면 제가 비난을 받겠습니다. 저희의 가족 흠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상태에서 전례 없는 저희 가족 전체로 봐서는 전례 없는 경험을 한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으로 아빠로 그걸 제가 감당하지 않고 저희 가족 보고 나가라. 그러니까 법으로 허용되니 안 되니 합법이니 불법이니 떠나서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저희 가족 관련 수사 문제는 윤석열 총장께서 엄정히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검사십니까? 제가 사적 이 문제와 관계없이 존경하는 검사이고 선배십니다. 그분이 법과 증거와 판례에 따라 수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 청문회 과정은 정치 과정입니다. 사법 과정이 아닙니다. 이 정치 과정에 저희 가족을 제가 아닌 앉은 이 자리에 세우라고 저는 말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는 당연히 성실히 협조하고 출석할 것입니다. 사법 과정에 당연히 협조해야 됩니다. 이 정치 과정에 유례없는 일입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후보자의 가족을 청문직에 올린 경우가 제가 손을 꼽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 피의자로 고발된 사람을 또 마찬가지로 청문회에 올린 예도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저나 저희 가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모든 걸 떠나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들의 아빠로 지켜야 될 최소한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뉴스의 임대현 기자입니다. 아까부터 후보자님께서 계속 장관이 돼야 하는 이유로 소명을 자주 언급을 하셨는데요. 자꾸 기자간담회를 듣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 현재 박상기 장관이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왜 조국 후보자님으로 교체를 하려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가 그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국 후보자가 굳이 필요했다면 정부를 출범했을 때 그런 민정수석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 처음에 입각을 해야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일단 의문이 듭니다.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은 후보자님 설명에 따르면 지금 현재 박상기 장관께서 사법개혁과 또 검찰개혁에 미온한 건지 좀 미흡한 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러면 그 미흡한 과제를 본인께서는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것인지, 아까 소명을 얘기를 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상기 장관님이 미흡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박상기 장관님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훌륭하게 해오셨습니다. 그걸 제가 현재 후보자 입장에서 박 장관님의 업무 능력을 말한다는 자체가 매우 외람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이런 제가 많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돼야 되는가, 제가 여기에 있는가 하겠죠. 정확히는 왜 사퇴하지 않고 있는가 이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법개혁, 검찰개혁, 또 권력기관개혁 등이 민정수석실의 과제였고 또 민정수석의 과제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 중에 핵심 과제가 권력기관 개혁인데 그 과제 전체를 지난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그 점을 관할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소통해왔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다른 어떤 분들보다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그게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이 무엇인지를 그 청와대 근무를 통해서 다른 분들보다 좀 알게 되었고 그 국정 철학을 어떻게 실제 구현하는가, 단순히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법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일정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제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임명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돌보면서 저의 경험을 돌아보고 글을 쓸 것입니다. 지금 저로서는 제가 민정수석으로 해왔던 일 또는 더 길게는 제가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해왔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오랜 동안의 고민과 실천을 종합을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그 점이 저의 유일한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달 28일 일본의 아사히 산케이 마이니치 신문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조국 후보자 따님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강제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문재인 정권에서 심지어 아사히에서는 대란이 났다고까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실질적으로 이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 후보자하고의 관련된 이러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현재 문재인 그 정부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다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의 주변의 일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대통령님과 정부에 누가 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 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만두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안고 제 일을 하는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가 이 문제를 책임을 제대로 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방법에서 저는 두 번째 것을 택한 것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브릿지 경제 표진수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번에 해외 순방을 가셨는데 그 나가시기 전에 뭐 국회에서 청문회나 뭐 국민청문회 관련해서 뭐 따로 오갔던 얘기가 있었는지랑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이제 의원들이 이제 소환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은 뭐 법을 위반해도 되냐 이런 불만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거는 이 문제 인사청문회건 기자간담회든 간에 뭐 대통령님과 소통한 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 선진화법 문제인데요. 저는 법과 원칙의 법률 집행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도 예외가 없을 것이고 국회의원님들도 예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김여솔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2부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오늘 후보자님께서 물론 제안을 하셨다고 하지만 당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당에서 방송법상 반론권을 존중을 해야 한다고 해서 내일 후보자님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방송사에 공문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응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당에서 저를 초청했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이 세션을 3개로 나눠서 본인들이 하시겠다는 거지 조국 후보자를 초청한 행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아마 이거는 오늘 조국 후보자 한 발언에 대해서 본인들이 반박자를 내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현재까지는 후보자 측에 어떠한 것도 요청이 오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서 후보자 측에 다음 9시에 제기할 때 그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TBC 한민용 기자라고 하는데요. 사모펀드 관련해서 질문 많이 받으셨는데 짧게 추가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 투자하신 10억 원은 현금 재산으로만 따지면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데 혹시 이러한 투자를 할 때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투자를 하신 특별한 이유가 오촌 조카분 외 자문 외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이번 사태로 알게 됐다고 답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 사모펀드가 가족 펀드고 그리고 운용사 주주 중에 가족이 있는 것. 또 추가로 가로등 자동 전면 업체에 투자된 사실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가로등 업체란 얘기 자체를 이번 2, 3주 사이에 언론 보도와 검증 과정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건 저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회사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라인드 펀드란 거였기 때문에 이 투자 펀드 회사가 어디에 투자한지 자체를 모르도록 설계되어 있고 실제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거기서 공식적으로 온 문서에서 투자 대상 기업을 알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있고 저희 집에 왔던 운용 현황 보고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그 기록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나 제 처나 그걸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고 알려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돈은 투자를 했고
투자한 그 업체 그 회사에서 어디에 투자하는 자체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기는 제가 반복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10억이 큰 돈입니다. 분명히 큰 돈인데 아까 오후에도 제가 좀 면구스러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제 처의 자산이 상당히 됩니다. 그 부모님으로부터 오래전에 받은 아파트도 상속을 증여를 받았고 건물도 상속을 받은지라 자산이 다양하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산을 다양하게 갖고 있다가 원래 주식에 있던 돈을 본인은 주식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개별 주식을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직접 투자가 안 된다 그러니까 간접 투자는 허용된다고 답이 오니까 간접 투자 회사에 맡겼던 것이지 이 돈 자체를 뭐 올인 영어로 뭐 올인을 해가지고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그만큼의 액수를 자신의 전 재산 중에 그만큼은 주식에 나눠 담아 놨는데 개별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펀드로 옮긴 것입니다. 더도 덜도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억만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저의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디 각각에 나눠져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후보자님, 저 아까 질문 드린 것 중에 혹시 그 사모펀드에 처남분과 처남 두 아드님이 포함된 것도 혹시 이번 사태로 알게 되셨는지? 네,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9시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SBS의 전영우 기자입니다. 그 인턴십 관련해서 좀 뭉뚱그려서 답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좀 사실관계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따님분 키스트 인턴십 과정에서 후보자 또는 아내분이 개입한 적이 없는지랑 그다음 최근에 키스트 인턴십 과정과 관련해서 뭐 여쭤보시려 후보자 측에서 키스트에 접촉을 한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3주 동안 키스트 인턴을 하신 걸로 이렇게 한 걸로 나오는데 뭐 실제로는 5일밖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실제로 3주간 그 출석을 다 채운 게 맞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자녀분들이 단국대, 뭐 공주대, 이렇게 서울대 여러 가지 인턴십을 했는데 다른 대학교에서 인턴십을 한 게 혹시 있는지, 있다면 후보자 측에서 그 관여하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의 제 기록을 이번에 보니까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거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의 인턴십은 그 외에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단국대, 공주대, 서울대 같은 경우는 다 실제 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 활동을 했는지 여부, 그 기간 문제는 그 증명서를 발급한 기관이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아이가 실제 가서 체험 활동을 했고 그 체험 활동에 기초해서 서류를 떼주는 거는 그 학교 또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스트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뭐 서류가 그 키스트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키스트에 가서 활동한 건 맞고 그 키스트에서 증명서를 떼준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이상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아까 말씀드린 키스트 관련해서 키스트 쪽에 최근에 접촉하신 바가 있으신지랑 이 뭐 3주를 다 채운 게 맞는지 이런 거는 확인이 저는 키스트 쪽에 키스트에 간 것도 이번에 이제 알았습니다만 따라서 제가 접촉할 수가 없고 전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추가 말씀드리면 아까 공주대 교수분하고 아내분이 천문 동아리가 아니셨다라고 했는데 아예 친분이 없는 건지 아니면 친분은 있지만 딸이 인턴십 과정에서 관여가 없었다는 뜻인지 그게 불분명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거는 두 사람은 대학교 1학년 시절에 동아리가 들어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몇 번 본 사이라고 합니다. 같은 동아리 소속도 아니고 같은 과도 아닙니다. 그 이후로는 서로 교분이 있거나 만나거나 한 사이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저의 처와 그 교수님이 같은 동아리 또는 뭐 옆 동아리에서 아주 친분이 있고 그래서 만들어준 거다라고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교수님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명백히 밝히신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이메일이 왔다. 이 아이가 이메일이 와서 내가 해도 되겠느냐라고 왔고 그래서 와봐라 그랬더니 자신의 논문을 다 읽었더라.
통상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그냥 몸 살짝 왔다 가는데 자기 논문 읽고 와서 기특해서 그건 참여시켰고 그 다음에 논문 초록 발표 같은 경우도 시켰다. 이제 본인의 연구와 별도로 이걸 그 영문 초록을 발표를 하려면 어학이 좀 돼야 되니까 제 딸아이가 영어를 조금 하기 때문에 그걸 일본에서 맡겼다라는 얘기를 그분이 다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셨고 그 얘기를 뭐 향후 뭐 검찰이건 교육부든 거기서 조사를 하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가 인터넷 그 생활 기록 뭐 체험 활동 같은 경우는 그 관련 기관에서 아마 조사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실이 다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 이번 그 8시 40분 예정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고요.